여름의 끝자락. 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평온 그 자체였다. 귀뚜라미 소리가 눅눅한 흙냄새와 섞여 공기 중에 흩어지고, 느티나무 잎사귀들은 더 이상 뜨겁지 않은 햇살에 제 몸을 말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낡은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거친 손마디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보다는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 집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등지고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동료. 김진우의 유산이었다. 부모도 형제도 없던 그의 유일한 혈육은 서연 자신뿐이라며 유서에 이 낡은 집 한 채를 남겼다. 서연은 그의 죽음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곳을 찾았다. 마치 오랫동안 미뤄둔 숙제를 하듯, 혹은 마지막 남은 의리를 지키듯. 그녀는 1년 전부터 이 폐가나 다름없는 집을 손수 고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 집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일하게 남은 연결고리이기도 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썩은 마루를 교체하고,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하는 행위는 죽은 동료를 위한 진홍옥이자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삶, 누구의 감시도, 위협도 없는 평범한 50대 여자로서의 삶을 위한 정화의식이었다. 오늘의 작업은 안방 도배였다.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낡은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음습한 기운을 풍겼다. 서연은 헌 벽지를 뜯어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벽에 단단히 눌어붙은 종이 조각들은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편린들처럼 끈질기게 버텼다. 그녀는 헤라로 벽지를 긁어내며 무심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은 본래 이런 일을 하던 손이 아니었다. 차갑고 정교한 기계를 다루고, 때로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가격하는 데 익숙했던 손이었다. 20년 넘게. 그녀는 국가정보원 해외 비밀공작팀 흥림의 팀장이었다. 존재 자체가 극비였던 팀. 국가의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던 유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이 지키려던 국가의 더 큰 어둠에 의해 사냥당하고 해체되었다. 동료들은 죽거나 흩어졌고, 팀장이었던 서연만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다. 지난 5년은 완벽한 은둔의 시간이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대신 박선영이라는 가명으로, 화려했던 도시의 삶 대신 시골의 적막함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나갔다. 텃밭을 가꾸고, 장을 담그고, 마을 사람들과 무의미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범함의 갑옷을 둘렀다. 이제는 거울 속에서 주름진 제 얼굴을 봐도 무감각했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며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괴물 같았던 과거는 희미한 악몽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벽지 한 귀퉁이가 끈질기게 버티자 서연은 짧은 신음과 함께 힘을 주어 그것을 뜯어냈다. 순간 투둑 하는 소리와 함께 벽지의 일부가 회벽 조각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시멘트 벽이 아닌 어색하게 끼워진 낡은 벽돌 한 장이었다. 주변의 벽돌과는 미세하게 색깔과 질감이 달랐다. 서연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차가운 칼날처럼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평범한 시골집의 낡은 벽,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너무나 정교하게 숨겨진 위장. 일반인은 절대 눈치챌 수 없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미세한 불협 화음. 김진우, 그는 팀의 최고의 위장 및 은닉 전문가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어야만 했던 과거의 망령이 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외면하고 싶었다. 그냥 못 본 척, 새 벽지를 그 위에 덧바르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다시 평온한 박순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김진우가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숨겼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일 리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흥림이 해체된 진짜 이유, 그들이 왜 사냥당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해답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벽돌 주변을 살폈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더듬자 겨우 손톱이 들어갈 만한 작은 틈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과도를 꺼내 틈새에 끼워 넣고 지렛대처럼 살며시 힘을 주었다. 벽돌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빠져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것처럼 벽돌 뒤에는 어두운 공간이 있었다. 지독히도 깊고 서늘한 어둠. 서연은 허리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내부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갑고 단단한 것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닿았다. 단순한 돌멩이나 쇠붙이의 감촉이 아니었다. 매끄럽게 가공된 표면, 일정한 규격의 형태.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그녀가 애써 지켜온 평온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조각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밖으로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자 정체가 드러났다. 제습제와 함께 두꺼운 비닐로 여러 겹 진공 포장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였다. 완벽한 보존 상태, 김진우다운 꼼꼼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감했고 언젠가 서연이 이곳을 찾아 이 물건을 발견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서연은 외장 하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그것의 무게는 물리적인 질량을 넘어섰다. 그것은 죽은 동료들의 목숨의 무게였고 배신당한 조국에 대한 원망의 무게였으며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였다. 창문으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비추며 부유했다. 평화롭던 공간은 순식간에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혼돈의 무대가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아우성쳤다. 열어봐. 진실을 알아야 해. 동료들의 복수를 해야지. 도망쳐.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겨우 찾은 평화를 깨지 마.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마지막 임무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베이루트의 어느 뒷골목, 총성과 비명, 그리고 믿었던 자의 총구 앞에서 쓰러져 가던 김진우의 마지막 눈빛.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 눈빛은 서연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용서와 원망, 그리고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간절함. 이 하드 드라이브가 바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안악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흥림의 팀장 이서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벽돌을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완벽하게,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리고는 찢어진 벽지 조각 위에 새로 가져온 벽지를 꼼꼼하게 덧발랐다. 마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벽지를 새로 바른다고 해서 그 안의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애써 덮으려 했던 과거는
벽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고, 이제 그 봉인이 풀리고 말았다. 도배 작업이 끝났을 때 방은 몰라보게 환해졌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더욱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해질 역해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기만 하던 풍경이 이제는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더 깊은 곳으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낡은 공구 상자 가장 밑바닥, 기름 종이에 쌓인 묵직한 물건을 꺼냈다. 그녀의 손에 익숙한 발터 PPK, 권총과 소음기, 그리고 2개의 탄창이었다. 5년 만에 만져보는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김진우가 목숨과 맞바꾼 진실이라면 외면할 수 없었다. 평화로운 박선영의 삶은 오늘로 끝났다. 내일부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이서연을 다시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총기를 분해하고 손질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길고 깊은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밤은 짐승처럼 조용히 내려앉았다. 시골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 달리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완전한 암흑에 가까웠다. 이서연은 방문과 창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두꺼운 암막 커튼까지 쳐서 한 줄기 빛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방 안을 밝히는 것은 낡은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푸른빛뿐이었다. 그녀는 낮에 발견한 외장 하드를 곧바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었다. 5년 동안 텃밭이나 가꾸며 살았을지언정. 그녀의 몸과 머리는 20년간의 훈련과 경험으로 다져진 본능을 잊지 않았다. 저기 설치해 놓은 트랩일 수도 있고, 연결하는 순간 위치를 추적하는 악성 코드가 작동할 수도 있었다. 서연은 먼저 창고에서 가져온 또 다른 노트북을 꺼냈다. 수년 전 비상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둔,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된 적 없는 완전한 오프라인 상태의 깨끗한 장비였다. 그녀는 일반 운영체제로 부칭하지 않았다. 대신 암호화된 USB 메모리를 꽂고 그녀 자신이 직접 개조한 보안 운영체제로 시스템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명령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을 깨우는 주문처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시스템은 즉시 새로운 외부 장치를 인식했지만 자동 실행 같은 편리한 기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여 드라이브의 파티션 구조와 숨겨진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역시 김진우였다. 그는 단순한 암호화를 넘어 드라이브 자체를 여러 개의 가상 컨테이너로 분할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암호화 계층을 덧씌워 놓았다.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껍질을 하나 벗겨내면 또 다른 껍질이 나타나는 구조였다. 첫 번째 암호화는 군사급에서 사용하는 AES-2566 알고리즘. 서연은 과거 팀에서 사용하던 마스터키 중 하나를 입력했다. 액세스 거부됨.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팀이 해체된 후 그들이 알던 모든 코드는 무용지물이 되었을 터 그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노리는 대신 김진우라는 인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매티큘루하고 편집증적일 정도로 신중했으며 동시에 동료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남자. 그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었을까? 바로 팀장이었던 이서연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는 분명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일 터. 서연은 팀원들의 생일, 기일, 중요한 작전 기념일들을 차례로 입력했다. 모두 실패였다. 1시간 넘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진우가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희망 복수 아니면 경고. 그 순간 한 날짜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희망도 영광도 아닌 모든 것이 끝장났던 그날, 흥림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모든 팀원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날,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6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액세스 승인됨. 첫 번째 빗장이 풀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씁쓸함으로 가득 찼다. 김진우는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열쇠로 삼았던 것이다. 이 정보를 여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암호화는 더욱 교묘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과거 그녀와 김진우가 함께 수행했던 특정 작전의 좌표와 특정 시간대의 암호 코드를 조합해야만 풀 수 있는 일종의 퍼즐이었다. 서연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을 헤집어 잊고 싶었던 작전의 파편들을 하나씩 꿰맞춰 나갔다. 총알이 빗발치던 모가디슈의 시장, 폭설이 몰아치던 시베리아의 감청기지, 배신자의 피로 물들었던 이스탄불의 안전가옥. 마침내 마지막 암호를 풀었을 때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 하나의 파일, 판도라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 태아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회장 직속 감사실 산하, 리스크관리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최정예 보안팀의 상황실은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이었다. 팀을 이끄는 박기철 실장은 차가운 눈으로 중앙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의 위성 사진과 함께 낡은 시골집의 내부 도면이 띄워져 있었다. 보고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상 가옥의 정기 점검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팀원 하나가 일어나 보고했다. 박 실장의 팀은 단순한 경호나 보안 업무를 넘어 최태석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뒤처리를 담당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5년 전 죽은 국정원 요원 김진우의 유산인 이 시골집 역시 그들의 정기적인 감시 대상 중 하나였다. 만에 하나 그가 무언가 남겼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다. 이상 신호의 내용은 내부 감지 센서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벽체에 설치된 초음파 밀도 분석기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 안방 동쪽 벽의 특정 지점 밀도가 0.01% 변화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아영처진 1%.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계의 오차 범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치였다. 하지만 박기철은 달랐다. 그는 사소한 변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벽돌 하나가 빠졌다가 다시 끼워진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정교해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기계는 속일 수 없습니다. 박기철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5년간 아무 일도 없었던 곳이었다. 그런데 하필 지금 내부에 숨겨뒀던 물건은 사라졌습니다. 확인조가 방금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침입자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물건.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저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험이라고만 지칭했던 존재였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최태석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의미였다. 박기철은 지체 없이 회장실 직통 인터컴을 눌렀다. 최태석 회장은 집무실에서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60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맹수의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박기철의 보고를 조용히 들었다.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다. 와인잔을 내려놓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박기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유령이 깨어났나? 아직 침입자의 정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절도범이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실장, 자네는 아직 순진한 구석이 있군. 세상에 우연은 없어. 특히 그놈들이 얽힌 일에는. 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통유리창 앞에 섰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 보석처럼 깔려 있었다. 저 모든 것이 그가 쌓아 올린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주춧돌 아래에는 수많은 비밀과 시체들이 묻혀 있었다. 5년 전 흥님의 잔당은 모두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팀장 이서연은 행방불명 처리되었지만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사실상 나는 사실상이라는 말을 믿지 않아. 시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은 게 아니지. 최태석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누가 가져갔든 상관없다.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되찾아와.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눈을 뽑고, 그것을 들은 자는 귀를 막고, 그것을 읽은 자는 혀를 잘라. 흔적도 없이. 알겠습니다. 박 실장. 이번 일은 자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야. 실망시키지 말게. 인터컴이 끊어지자 박기철은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팀 전체 비상. 가옥 주변의 모든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해. 통신 기록, 금융 기록, 지난 1년간 마을을 방문한 모든 외지인을 이 잡듯 뒤져. 쥐새끼 한 마리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쳐.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시골집 서연은 판도라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회계 장부 형태의 스프레드 시트였다. 날짜, 입금처, 출금처, 금액, 그리고 비고란에 적힌 의문스러운 암호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기업의 비자금 장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장부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현직 장관,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 등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 그 자체였다. 금액 단위 역시 상상을 초월했다. 태아그룹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정관계와 법조계를 거미줄처럼 엮어 대한민국을 마쿠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괴물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정점에는 단 하나의 이름, 최태석 회장이 있었다. 장부 외에도 여러 개의 폴더가 더 있었다. 그 안에는 도청 녹취록, 몰래 촬영된 동영상, 내부 보고서 등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흥님이 왜 해체되어야 했은지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들은 태아그룹의 해외 비자금 루트를 추적하다가 이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건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 최태석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이용해 흥님을 제거했다. 서연은 스크롤을 내리다 손을 멈췄다. KJ 류아블라 메모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 김진우의 메모. 그녀는 파일을 클릭했다. 팀장님께 만약 이걸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최태석. 그놈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하지만 그놈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도,
우리를 판 놈이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의 최고위층입니다. 그는 최태석에게 우리의 모든 작전 정보를 넘겼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정체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제 마지막 보험입니다. 부디 우리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부의 배신자 예상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믿었던 동료의 칼에 쓰러졌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파일을 다시 암호화하여 별도의 소형 USB에 백업했다. 그리고 노트북과 외장 하드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했다. 물리적으로 하드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의 개들은 낯선 것에 민감했다. 너무나 조용한 소리였지만 서연의 귀에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경종처럼 크게 울렸다. 사냥개들이 도착한 것이다. 그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5년간 애써 지어 올린 평범함이라는 성벽은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죽은 동료들을 위한 분노였고 빼앗긴 삶에 대한 분노였으며 거대한 악에 맞서야 하는 생존자의 숙명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백업 USB를 목에 걸고 권총을 허리춤에 꽂았다. 이제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될 시간이었다. 이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청각에 집중되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는 이제 멎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훈련된 전문가들이 소리의 근원을 제거하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2층 창가로 다가가 커튼에 아주 작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특수 코팅된 창문은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맨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하지만 서연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그림자의 농도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저쪽 능선 너머에 저격수가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최소 넷. 그들은 일정한 강역을 유지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력하는 대형, 용병이거나 혹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팀이 분명했다. 태아그룹이 그녀를 얼마나 위험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지키려는 비밀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은 서연이 평범한 50대 여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기껏해야 과거에 약간의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이제는 이가 다 빠진 늙은 암사자 정도로 여기겠지. 그 오만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집 안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지난 1년간 집을 수리하면서 그녀는 모든 공간의 구조와 특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어디를 밟으면 소리가 나고 어느 문이 뻑뻑하며 어디에 빈 공간이 있는지 이제 이 낡은 집은 그녀를 위한 거대한 덫이 될 터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물과 같았다. 먼저 부엌으로가 가장 날카로운 식칼과 묵직한 무소에 프라이팬을 손에 쥐기 편한 곳에 두었다. 욕실에서는 독한 락스병의 뚜껑을 살짝 열어두었다. 유사시에 상대의 눈을 향해 뿌릴 생각이었다. 거실의 낡은 소파 밑에는 예전에 호신용으로 숨겨두었던 전기 충격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었다. 그녀는 위에서 세 번째 계단의 밑판을 살짝 드러낼 수 있도록
미리 손을 봐두었다. 평소에는 튼튼하지만 특정 지점에 강한 충격을 주면 아래로 꺼지는 구조였다. 그 아래에는 시골집에서 흔히 쓰는 쥐덫 여러 개를 펼쳐놓았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2층의 가장 깊숙한 방, 옷장 안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발터 PPK. 5년 만에 손에 쥔 차가운 감촉이 낯설면서도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심박수를 조절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인내심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깥의 귓두람이 소리마저 멎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현관문 자물쇠가 찰칵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내며 풀렸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소음 없이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3명의 침입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들은 최신형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2명은 1층을, 1명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막기로 한 듯 흩어졌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남자는 덩치가 산만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낡은 나무 계단은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다. 그리고 위에서 3번째 계단을 밟는 순간이었다. 과직 그의 육중한 몸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아래로 쏠렸다. 그의 발목이 부서진 계단 밑판 사이로 빠지면서 날카로운 쇠붙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통을 참는 짧은 신음. 그 찰나의 순간 옷장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그의 등 뒤로 덮쳐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올 틈도 주지 않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다른 손에 쥔 식칼 손잡이로 그의 목덜미 경동맥을 강하게 가격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래층에 있던 2명은 동료의 짧은 신음을 놓치지 않았다. 알파, 무슨 일이야, 응답하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정의에서는 답이 없었다. 정적. 그것은 곧 위험 신호였다. 위치 고수, 찰리. 나와 함께 2층으로 진입한다. 그들은 이제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였다. 1명은 앞서고 다른 1명은 뒤를 어무하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부서진 계단과 쓰러진 동료를 발견한 그들의 눈빛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다. 젠장, 함정이다. 목표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리더가 외치는 순간 서연은 이미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2층 방 창문을 통해 지붕으로 빠져나간 뒤 빗물바디 통을 잡고 소리 없이 1층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이제 집 안에 침입자는 2. 그리고 사냥꾼은 그들의 등 뒤에 있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무소에 프라이팬을 들었다. 그리고 일부러 그릇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부엌이다. 2층에 있던 2 남자는 즉시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성급하게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는 순간 서연은 식탁 밑에 숨어 있다가 그들의 발목을 향해 몸을 날렸다. 리더의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균형을 잃었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 서연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등 뒤를 잡고 인간 방패로 삼았다. 움직이지 마. 뒤따라 들어온 찰리가 총을 겨누었지만 동료에게 가로막혀 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방패로 삼은 리더의 손을 꺾어
그가 들고 있던 총으로 찰리의 허벅지를 쏘았다. 푸슉하는 소음기, 특유의 낮은 파열음과 함께 찰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리더 한 명. 서연은 그의 관자놀이에 정의 충격기를 가져다 댔다. 파지지직하는 섬광과 함께 남자의 몸이 뻣뻣하게 굳으며 경련을 일으키다 쓰러졌다. 단 몇 분 만에 최정예 요원 3명이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부엌에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락스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냈다. 서연은 허벅지에 총을 맞고 신음하는 찰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총을 빼앗아 머리에 겨누었다. 누가 보냈지?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남자는 고통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50대 시골 안악의 모습 어디에도. 방금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부조화가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말 못해. 말하면 우린 죽어. 말하지 않아도 죽어. 선택해.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부상당한 허벅지 바로 옆 바닥에 총을 쐈다. 타일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제발 제발 쏘지 마. 이름 박기철 실장. 태아그룹 리스크 관리팀 어떻게 날 찾았지? 벽에 설치된 센서가 밀도 변화를 감지했어. 회장님이 5년 전부터 심어놓은 거야. 모든 정보가 확인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군용 벨트에서 응급 지혈대를 풀어 그의 허벅지에 감아주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구급대는 알아서 부르도록 해. 그녀는 남자의 무정의를 챙겼다. 적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다. 박기철이라는 자는 곧 1팀이 연락 두절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큰 규모의 2팀이 들이닥칠 터였다. 서연은 미리 싸놓았던 작은 배낭을 맸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위조 신분증, 소형 의료 키트, 그리고 백업 USB가 들어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1년간 그녀의 땀과 노력이 깃든 곳이었다. 겨우 찾은 안식처. 하지만 이제는 미련을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부엌의 가스 밸브를 열고 낡은 풍로에 불을 붙인 뒤 밸브를 살짝 열어두었다. 불이 바로 붙지 않고 가스가 서서히 새어나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집을 완전히 태워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신이 활동했던 흔적을 지우고 뒤따라올 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연막이었다. 서연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여자 박선영이 아니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위험한 유령 이서연이었다. 멀어져가는 집을 등지고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의 단조로운 소음은 이서연에게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에 지친 표정까지 영락없이 자식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평범한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를 손에 쥔 채 거대한 조직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위장과 은신은 그녀의 제2의 천성이었다. 주머니 속에서는 빼앗은 무정이가 간헐적으로 잡음을 뱉어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박기철의 부대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온 시골집은 이미 완전히 봉쇄되었고 경찰과 소방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 속에서 서연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가 설치한 작은 화재와 제압된 요원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을 터였다. 그들은 이제 상대를 50대 여성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흥림의 유령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추격해올 것이다. 그것이 문제였다. 총력. 서연은 눈을 감았다. 판도라의 상자 속 내용물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 경제, 법조계까지 국가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충성스러운 팀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벽한 혼자였다. 무기도, 자금도, 정보망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에게는 눈과 귀가 되어줄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뇌리를 스치는 수많은 얼굴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거나 혹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과거의 인연에게 손을 내밀 수는 없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강민호, 흥림의 막내이자 천재적인 해커였던 아이. 서연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갓 20살을 넘긴 앳된 청년이었다. 어수룩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의 능력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그는 서연을 친누나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랐다. 서연 역시 그를 단순한 부하가 아닌 친동생처럼 아꼈다. 5년 전, 팀이 해체되는 피바람 속에서 서연이 유일하게 지켜낸 존재가 바로 강민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해 그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둠 밖으로 밀어냈다. 그가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쯤 30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평화를 깨뜨려도 되는 걸까? 다시 그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일 자격이 내게 있는가? 서연은 고뇌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호의 도움이 없다면 이 싸움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날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죽어간 동료들의 명예와 그들이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민호 역시 흥림의 일원이었다. 그에게도 알아야 할 권리와 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문제는 어떻게 접촉하느냐였다. 그의 전화번호나 주소는 알지 못했다. 안다고 해도 그곳으로 연락하는 것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짓이나 다름없었다. 적들은 분명 강민호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그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과거 팀원들만이 아는 비상 연락 채널을 떠올렸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 오래된 온라인 게임의 비공개 채팅 서버. 그들은 그곳의 특정 암호를 사용해 메시지를 남기곤 했다. 서연은 다음 역에서 내려 PC방으로 향했다. 가장 구석진 자리. CCTV 사각지대에 앉은 그녀는 여러 단계의 가상 IP 우회를 거쳐 문제의 서버에 접속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디지털 폐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북쪽 숲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 작전에서 철수하며 나눴던 마지막 암구호였다. 만약 민호가 살아있고 아직 과거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서연은 미련 없이 접속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한 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 차단팀의 강민호 과장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하루 종일 불법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한때는 국가의 가장 은밀한 정보망을 주무르던 천재 해커였지만 이제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7급 공무원이었다. 덥수룩한 머리, 피곤에 지친 눈, 구겨진 셔츠. 아무도 그에게서 과거의 날카로운 편린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런 삶에 만족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유치원에 다니는 딸.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고, 퇴근 후에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는 평범한 행복. 그는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봉인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습관은 무서웠다. 그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면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거의 비상 채널들을 자동으로 스캔하도록 설정해 두었다. 혹시나 살아남은 다른 동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그저 죽은 자들에 대한 의식과도 같은 행위였다. 지난 5년간 프로그램은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의 컴퓨터 화면 구석에 작은 경고창이 깜빡였다. Signal Detected Channel Hucklim 7. 강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료들은 모두 자신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한 줄의 문장. 북쪽 숲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팀장님, 이서연 팀장님이었다. 그녀만이 사용하는 암호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죽었어야만 했던 그녀가 살아있었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지독한 공포. 그녀가 나타났다는 것은 평화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그가 애써 지켜온 가족의 행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경고창을 닫고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김진우 선배의 웃는 얼굴이,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1시간 넘게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갑자기 야근이 잡혔네. 저녁 먼저 먹어. 응. 사랑해. 거짓말이었다. 그는 메시지에 약속된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시지가 올라온 지 정확히 3시간 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환승통로의 3번째 광고판 앞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강민호였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주변을 살폈다. 혹시 모를 미행이나 감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몸에 밴 습관이었다. 인파 속에서 그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냥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지도 모른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멈춰 섰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여자는 광고판을 보는 척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많이 컸구나, 민호야. 강민호는 숨을 멈췄다. 목소리,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목소리였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억 속에 카리스마 넘치던 30대 여성 팀장이 아니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주름지고 지쳐 보이는 50대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 장님,
살아 계셨군요. 그래, 운이 좋았지.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 널 다시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는데. 강민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탓하지 않았다. 김진우가 남긴 게 있어.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이 담긴 물건이야. 서연은 소매에서 작은 USB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파일이 하나 있다. 예고편이야. 네가 아는 방식으로 열어봐. 그리고 결정해. 모른 척 네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은 동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싸울 것인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연락할 방법은 그 안에 있다. 선택은 내 몫이야. 말을 마친 서연은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렸다. 강민호가 무어라 부를 틈도 없이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강민호는 차가운 USB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안의 작은 물건이 마치 천근의 무게추처럼 느껴졌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민호의 아파트는 서울 근교 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평범한 가장들이 사는 보금자리 중 하나였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내와 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행복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등진 채 자신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 10년 넘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벽장을 열었다. 안쪽 패널을 뜯어내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케이블과 함께 잠들어 있던 서버 장비였다. 과거 흥림 시절 비상시를 대비해 그가 개인적으로 구축해 놓은 독립 네트워크 서버 지난 5년간. 이 서버는 그의 봉인된 과거 그 자체였다. 그는 이서연이 건네준 USB를 서버에 직접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예고편이라는 이름의 파일.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다중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파일을 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강민호는 숨을 삼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영상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청렴함과 강직함의 상징으로 알려진 현직 서울중앙지검의 스타 부장검사 임정환이었다. 그는 한 고급 일식집의 밀실에서 태아그룹의 박기철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영상 속에서 박기철은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건넸고 임정환은 익숙하다는 듯이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차 있었다. 영상의 날짜는 불과 석 달 전이었다. 강민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이것은 과거의 비리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부패였다. 그가 평범한 행복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세상을 좀먹는 괴물은 더욱 거대하고 흉측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 사진 속 딸아이의 웃는 얼굴이 그의 망막에 겹쳐졌다. 딸이 살아갈 세상은 이런 괴물이 지배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었다. 결정은 끝났다. 그는 이서연이 파일 속에 암호로 남겨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끊겼다. 약속된 신호였다. 10분 뒤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연이었다. 나다. 팀장님, 저 강민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방에서 이루어졌다. 강민호는 백팩에 자신의 핵심 장비들을 챙겨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년의 세월이
그들의 외모는 바꾸어 놓았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긴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우린 유령이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하고 오프라인에서만 움직인다. 너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모든 걸 버리고 빠져나가. 알겠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일단 제 신상부터 네트워크에서 지워야 합니다. 당분간 휴가를 냈습니다. 가족에겐 해외 출장을 간다고 둘러댔고요. 잘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판도라의 내용은 확인했나? 네, 방금 전체 데이터를 제 보안 서버로 옮겼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팀장님, 대한민국이 통째로 저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터뜨릴 수는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데이터 전체를 공개하면 저들은 언론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몰아갈 거다. 출처가 불분명한 흑색 선전으로 치부되고 수사는 지지부진해지겠지. 결국 최태석이라는 몸통은 살아남고 꼬리만 몇 개 잘릴 뿐이야.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우리는 건물 전체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야.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을 하나씩 조용히 빼낼 거다.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외과수술식 타격이군요. 그래, 첫 번째 수술 대상은 저들의 돈줄이다. 서연의 전략은 명확했다. 최태석이라는 괴물을 움직이는 심장은 결국 돈이었다. 그 돈의 흐름을 막거나 혼란에 빠뜨리면 괴물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강민호는 즉시 판도라의 회계 장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수만 개의 데이터 라인 속에서 그는 특정한 패턴을 찾아냈다. 태아그룹의 비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 RS 캐피탈이라는 악명 높은 사모펀드였다. 그리고 그 펀드의 대표는 윤상진,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정평이 난 금융계의 하이에나였다. 찾았습니다. 윤상진, 이자가 태하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돌리고 있습니다. 좋아. 그중 가장 작고 허술해 보이는 놈으로 하나 골라. 블루핀 파트너스. 서류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되어 있지만 지난 1년간 매출 기록은 전무하고 거액의 자금만 입출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걸로 하지. 서연이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첫 번째 카드는 블루핀 파트너스의 불법 외환 거래 내역이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하지만 국세청이나 검찰의 의심을 사기엔 충분한 걸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유출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주요 언론사는 안 됩니다. 태아그룹의 광고주 명단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저들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기사는 나오기도 전에 막힐 겁니다. 알아. 그래서 주류가 아닌 곳을 노릴 거다. 서연은 이미 생각해 둔 곳이 있었다. 탐사 저널 K 들어본 적 있나? 네, 얼마 전에 대부업체의 비리를 터뜨려서 파장을 일으켰던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 아닙니까? 그래, 작지만 끈질기고 돈이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지. 그곳에 박상현 기자, 그 사람에게 미끼를 던질 거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해야 한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강민호는 가상의 인물, 정의를 원하는 태아그룹의 전직 재무팀 직원이라는 디지털 페르소나를 만들어냈다. 이메일 계정, SNS 활동 기록,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이력까지 실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며칠에 걸쳐 공을 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블루핀 파트너스의 단 하나의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을 전송했다.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쳐 IP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메일이 발송된 후에는 모든 경로와 증거를 깨끗하게 삭제했다. 완벽한 디지털 범죄였다. 며칠 뒤 태아그룹 최태석 회장의 집무실, 박기철 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RS캐피탈의 윤상진 대표 건으로 국세청에서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최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런 일은 흔한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 원인이 뭔가 블루핀 파트너스라는 유령회사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탐사저널 K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국세청이 그걸 물었습니다. 시끄럽게 구는 파리떼로군. 윤상진에게 직접 처리하라고 해 돈으로 막든 협박을 하든, 그리고 그 기자라는 놈도 손을 좀 봐주고,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담당 조사관이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라 저희 쪽 접촉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보를 받은 모양인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라 그냥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최태석의 미간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예보, 네, 내부 고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이라. 최태석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시골집에서 사라진 보험, 그리고 타이밍 좋게 터져 나온 내부 고발.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조용했다. 마치 둔기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메스로 정확히 혈관 하나를 끊어버린 느낌. 박 실장, 네, 회장님, 그 제보 뭔가 이상하지 않나? 너무 조용해. 너무 날카로워. 마치 과거의 유령들이 쓰는 방식 같지 않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벼운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은 그가 여태껏 돈과 권력으로 짓밟아왔던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편집증적인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시각 허름한 모텔방에서 이서연과 강민호는 탐사저널 KO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작은 기사를 보고 있었다. 단독 유령회사 블루핀 파트너스. 수십억대 불법 외환거래 정황 포착. 아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단신 기사.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대면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축하하기에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했다. 조용한 방역에 첫 번째 총성이 울렸을 뿐이었다. 블루핀 파트너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시작됐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다른 주요 언론사들도 받아쓰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세청은 전담팀을 꾸려 RS캐피탈 전체로 조사를 확대했다. 최태석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의 외벽에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허름한 모텔방. 이서연과 강민호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태아그룹의 내부 통신망 일부를 해킹하여 그들의 반응을 감청하고 있었다. 박기철 실장이 국세청과 언론사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윤상진 대표는 꼬리 자르기를 당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상대로군.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최태석은 분명 윤상진을 버릴 거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는 이제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을 거야. 똑같은 방식의 공격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그럼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연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다음 수를 내다보는 노련한 체스 선수처럼 깊었다. 성벽이 튼튼할 때는 성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지. 최태석의 가장 큰 힘은 돈이지만 그 돈을 지탱하는 것은 그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부패한 인간관계 네트워크야. 그들 사이의 신뢰라는 고리를 끊어버릴 거다. 내부 이관계 말씀이십니까? 그래, 최태석을 편집증에 사로잡힌 폭군으로 만들어서 제 손으로 자신의 수족을 잘라내게 만드는 거지. 의심이라는 씨앗을 뿌릴 거야. 한번 싹을 틔우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독초처럼. 서연의 새로운 전략은 심리전이었다.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네트워크를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꾸는 것.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배신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배신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태석이 저놈은 배신자다라고 확신하게 만들 희생양을 고르는 일이었다. 강민호는 판도라의 장부에 기록된 정관계 인물 리스트를 띄웠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서연은 한 인물을 지목했다. 김승환 집권당의 4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다. 그는 20년 가까이 최태석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성장한 태아그룹의 가장 충실한 정치적 방패막이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야심이 크고 자기 대권을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기도 했다. 최태석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칼이지만 언제든 자신을 뵐 수 있는 칼이기도 했다. 김승환 의원, 너무 거물 아닙니까? 최태석이 쉽게 의심할까요? 거물이라서 더 좋아. 서연이 말했다. 최태석 같은 부류의 인간은 자기보다 약한 자의 충성심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자기와 대등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우리는 그 불안감에 불을 지펴줄 뿐이야. 두 번째 단계는 증거 조작이었다. 강민호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발휘될 시간이었다. 그는 김승환 의원을 배신자로 둔갑시킬 정교한 디지털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작업은 빵 부스러기를 남기는 것이었다. 강민호는 김승환 의원실의 비서 중 한 명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는 아무것도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 하나를 평범한 문서 파일 안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다. 그 데이터는 판도라의 장부 중에서도 최태석과 그의 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극비 해외 계좌에 대한 정보였다. 최태석의 보안팀이 발견한다면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의 증거가 될 터였다. 두 번째 작업은 익명의 제보였다. 강민호는 태아그룹의 경쟁사인 한영그룹 내부 직원을 사칭하여 박기철의 리스크 관리팀에 이메일 제보를 보냈다. 김승환 의원 쪽에서 당신들 내부 정보가 새고 있다. 경쟁사인 우리에게도 접촉해왔다. 의원실의 젊은 비서 하나를 잘 살펴보라. 는 내용이었다. 제보는 마치 태아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업은 미끼였다. 강민호는 해외의 다크웹을 통해 최태석의 가장 큰 경쟁자인 한영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팀의 서버 IP를 잠시 빌렸다. 그리고 그 IP를 이용해 김승환 의원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 로그인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각각 따로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면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김승환 의원이
최태석을 배신하고 경쟁사인 한영그룹에 내부 정보를 넘기려 했으며 그 대가로 비밀 계좌에 돈을 받으려 했다는 시나리오. 태아그룹 본사 박기철 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김승환 의원실 비서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스캔하던 중 그는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을 발견했다. 회장과 극소수만이 아는 극비 정보였다. 소름이 돋았다. 거의 동시에 다른 팀에서는 김승환 의원의 해외 계좌에 대한 해킹 시도 경보를 보고해왔다. 그리고 그 IP는 경쟁사 한영그룹의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김승환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기철은 이 사실을 즉시 최태석에게 보고했다. 최태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블루핀 파트너스 건으로 이미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던 상태였다. 자신이 직접 키운 개가, 그것도 가장 아끼던 사냥개가 주인을 물려고 했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럴 리가. 김승환이 감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이미 의심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기철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최태석은 자신이 직접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었다. 그의 편집증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박 실장, 최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회장님, 광견병에 걸린 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아이들 누사나 안락사를 시켜줘야지. 아주 조용하고 비극적인 사고로 보이도록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김승환과 관련된 다른 인물 몇 명에 대해서도 정리를 지시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이제 그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며칠 뒤 저녁 뉴스 시간에 짧은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여당 중진 김승환 의원. 강원도 상길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차량 내 번개탄 발견. 극단적 선택의 무게.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목소리는 무감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의 핵심 측근 몇몇이 갑작스럽게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잠적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허름한 모텔방. 이서연과 강민호는 말없이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 죽음은 분명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팀장님, 강민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괴물을 잡으려면 우리도 괴물이 되는 순간을 감수해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뉴스 화면 속 김승환 의원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더 거대한 악, 최태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뿌린 의심의 씨앗은 성공적으로 발아했다. 최태석이라는 괴물은 이제 스스로의 살을 파먹기 시작했다. 거대한 네트워크의 첫 번째 균열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승환 의원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치판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공식적인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야심으로 가득 차 있던 거물급 정치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를 떠돌았고 특히 김 의원과 가까웠던 태아그룹 계열의 정치인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최태석 회장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쓸모없어진 인물은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태아그룹과 정치권의 검은 커넥션에
신뢰 대신 공포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이서연이 의도했던 혼돈이었다. 모텔방. 강민호는 태아그룹과 연결된 주요 인사들의 통신을 감청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난리도 아닙니다. 팀장님,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태석 회장이 다음 타깃으로 자신을 지목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동요하는 인물이 누구지? 강민호가 화면에 한 남자의 프로필을 띄웠다. 이동준. 현직 국세청장이었다. 그는 김승환 의원의 고등학교 동문이자 절친한 파트너로서 태아그룹의 각종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아왔다. 판도라의 장부에도 그의 이름은 수십 번이나 등장했다. 이동준 국세청장입니다. 김승환 의원이 정치적 방패막이었다면 이동준은 태하의 실무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방패 하나가 사라졌으니 본인도 불안하겠죠. 가장 약한 고리군. 서연은 이동준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공포에 질린 쥐는 구석에 몰리면 주인을 물기도 하지. 우리가 그를 살짝만 더 몰아붙여보자. 서연의 계획은 이동준을 압박하여 그가 가진 내부 자료를 빼내게 만드는 것이었다. 김진우가 남긴 5년 전의 장부도 강력한 증거지만 현재 진행형인 살아있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최태석의 목에 더 확실한 밧줄을 걸 수 있었다. 강민호는 이동준 국세청장이 사용하는 비공식 암호화 메신저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익명의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발신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서버였다. 파라다이스 시티 개발 비리.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김승환은 시작일 뿐. 다음은 당신 차례다. 파라다이스 시티 개발 비리. 3년 전 태아그룹이 추진했던 대규모 리조트 사업 과정에서 이동준이 직접 개입하여 수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준 사건이었다. 최태석과 이동준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판도라의 장부 속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기록된 거래였다. 메시지를 확인한 이동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최태석의 경고인가? 아니면 그의 정적인가? 어느 쪽이든 자신은 이제 버려지는 패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김승환처럼 사라지기 전에 그는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 며칠 후 박기철 실장의 리스크 관리팀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다. 이동준 국세청장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국세청 내부 서버의 극비 자료들에 접근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다운로드하는 파일의 양이 상당합니다. 태아그룹 관련 세무자료 전체를 백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보험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의 보고를 받은 최태석은 경노했다. 쥐새끼 같은 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김승환에 이어 이동준까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성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당장 가서 그놈이 빼돌린 자료를 회수해. 그리고 2번 다시 배신할 생각 못하게 만들어. 최태석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박기철은 즉시 최정의 현장팀을 국세청으로 급파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다. 이서연과 강민호는 이동준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팀장님, 이동준이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모두 옮겼습니다. 곧 사무실을 빠져나올 겁니다. 박기철의 팀도 10분 내로 건물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로채야 해.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국세청 건물 구조와 CCTV 위치, 경비 근무 패턴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사냥꾼들끼리의 시간 싸움이었다. 강민호는 작전 시작과 동시에 국세청의 내부 전산망에 가벼운 디도스 공격을 시작했다.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안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작은 소란이었다. 박기철의 사이버팀이 이 가짜 공격에 정신이 팔린 사이 진짜 작전이 시작되었다. 밤 11시 국세청 건물. 대부분의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청장실이 있는 최고층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이서연은 청소부 복장을 한 채 유유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낡은 청소 카트 안에는 대걸레와 세제 대신 침투에 필요한 소형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녀의 모습에 야간 경비원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소리 없이 최고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 이동준 국세청장이 초조한 얼굴로 주위를 살피며 청장실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복도 구석의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이동준 청장님. 나지막한 목소리에 이동준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의 청소부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눈. 누구시오? 그 가방. 이리 주시죠.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이동준은 뒷걸음질 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서연의 기세에 압도당해 몸이 굳어버렸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최태석 회장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우리 손에 있는 한 그는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보험이 되어주지. 말을 마친 서연은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박기철의 팀이 도착한 것이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반대편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로프를 난간에 고정했다. 이곳은 건물 뒤편에 좁은 골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CCTV도 없는 사각지대였다. 당신 뭐야? 대체 이동준이 경악하며 외쳤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몇 초 뒤 박기철의 팀이 복도에 들이닥쳤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얼어붙은 차에 서 있는 이동준과 텅 빈 그의 손, 그리고 밤바람이 들어오는 열린 창문뿐이었다. 자료는 어디 있나? 박기철이 이동준의 멱살을 잡고 외쳤다. 없어. 어떤 여자가 방금 그걸 가지고 사라졌어. 박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다시 그 정체불명의 유령에게 허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제 그는 빈손으로 돌아가 분노한 호랑이 최태석을 마주해야 했다. 박기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모텔 방으로 복귀했다. 그녀가 가져온 외장 하드에는 태아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세무비리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5년 전의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증거였다. 성공입니다. 팀장님, 강민호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새로 얻은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최태석을 옥죄는 덫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덫으로 유인할 미끼를 던질 차례였다. 최태석 회장의 집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 대신 자신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만이 보이는 듯했다. 김승환의 죽음, 이동준의 배신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정체불명의 적.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이제 사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기철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국세청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후 최태석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아직도 그 여자 꼬리 하나 못 잡았나. 최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박기철의 숨통을 조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는 보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든 동선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유령. 최태석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이제 그 유령의 정체가 5년 전 사라졌던 흥림의 잔당, 특히 팀장이었던 이서연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늙은 암사자인 줄 알았는데 발톱과 이빨이 그대로 남아있는 괴물이었다. 더 이상 수세에 몰릴 순 없다. 최태석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다. 위기에 몰린 맹수 특유의 잔혹하고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쥐새끼가 계속 숨어만 있는다면 쥐구멍에 불을 질러서라도 밖으로 끌어내야지. 판을 새로 짜야겠어. 그는 박기철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닌 총공격에 대한 계획이었다. 첫째,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언론 네트워크와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가짜 내부 고발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탐사 저널 K를 포함한 몇몇 인터넷 언론사가 경쟁사인 한영그룹의 사주를 받아 태하그룹을 음해하는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 내부에 있는 그의 라인을 움직여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진실을 혼탁한 흙탕물로 뒤덮어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의도였다. 둘째, 그는 이동준 국세청장과 김승환 의원의 죽음을 연결시켜 그 배후에 정치적 암투가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마치 자신 역시 그 음모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정 여론을 유도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의 정치적 파트너들은 이 기회를 틈타 최태석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적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교활한 수법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그는 박기철에게 그림자들을 움직이라고 지시했다. 그림자는 박기철의 리스크 관리팀조차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최태석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극비의 용병 집단이었다. 국적도 신분도 없는 전 세계의 가장 잔혹한 범죄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하는 최태석의 마지막 비수였다. 이서연, 그 여자를 찾아내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다. 그녀가 가진 모든 자료를 되찾아와야 해. 단, 이번엔 실패란 없다. 거대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태아그룹이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의 무대가 되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허름한 모텔방. 이서연과 강민호는 급변하는 상황을 심각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미쳤습니다. 팀장님, 강민호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최태석이 판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보했던 언론사는 지금 존폐 위기에 처했고 여론은 오히려 저희를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군. 서연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그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가진 증거들은 저들이 만든 흙탕물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숨어서 돌을 던질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결전의 순간을 앞둔 장수처럼 결연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이동준에게서 빼앗은 현재의 증거를 쓸 때가 됐어. 하지만 언론이나 검찰에 넘기는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그들의 손에서 멈출 테니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갈 거다. 호랑이 굴이라니요. 최태석이 가장 믿고 의지하지만 동시에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태아그룹의 주주총회. 며칠 뒤 태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최태석에게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다. 국내외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경영 능력과 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그의 황제 대관식과도 같은 무대였다. 만약 그 무대에서 그룹의 치부가 드러난다면 그가 입게 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며 그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강민호가 반대했다. 주주총회장은 그들의 안방입니다. 보안은 최고 수준일 거고 박기철의 팀과 그림자라는 놈들까지 깔려 있을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알아. 그래서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내 능력이 필요해. 민호야, 주주총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겠나. 음향, 조명, 그리고 저 거대한 스크린까지.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건물의 모든 통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지휘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 대신 과거 흥림 시절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어떻게 그곳에 나는 초대받지 않은 주주가 되어야지. 며칠 후 주주총회 당일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컨벤션홀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행사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고 정장을 입은 박기철의 팀원들이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들 사이사이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온몸에서 살기를 풍기는 그림자 용병들이 섞여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소란을 성장을 위한 작은 진통이라고 일축하며 태아그룹의 후이 카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주들은 그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태석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키더니 최태석의 얼굴 대신 낯선 회계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동준 국세청장에게서 빼앗은 태아그룹의 세무비리 자료 원본이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당장 꺼! 최태석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박기철과 보안팀이 통제실로 달려갔지만 모든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음향 장비에서는 최태석의 목소리 대신 판도라의 장부에 있던 그의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을 읽는 기계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찾아내. 누가 이 짓을 하는지 당장 찾아내. 최태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박기철은 무정의를 통해 그림자들에게 행사장 내의 모든 의심스러운 인물을 색출하라고 명령했다. 그 시각 행사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한 오피스텔. 강민호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모든 시스템은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리고 행사장 한가운데 수많은 인파 속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외국인 투자자처럼 보이는 가발과 안경을 쓴 한 중년 여인이 조용히 그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돈의 지휘자이자 가장 위험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형 태블릿 PC에는 미끼 전송 완료, 3분 후 2단계 진입이라는 강민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할 참이었다. 자신을 미끼로 최태석과 그의 모든 사냥개들을 단 하나의 장소로 유인하는 것. 결전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아그룹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용광로였다. 최태석 회장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거대한 스크린은 이제 그의 범죄를 고발하는 전광판이 되었고, 그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스피커에서는 차가운 기계음이 그의 죄악을 낭독하고 있었다. 주주들의 경악은 분노로, 기자들의 호기심은 광기로 변해갔다. 모조리 잡아들여 이 안에 있는 쥐새끼를 당장 잡아내. 최태석은 단상 위에서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박기철 실장과 그림자 용병들은 행사장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만든 원흉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사르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기철의 사이버팀이 공격의 진원지를 찾아냈다. 실장님 신호는 호텔 35층 VIP 스위트룸에서 발신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그 안에 있습니다. 전원 35층으로 박기철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팀과 그림자 용병들까지 이끌고 35층으로 향했다. 최태석 회장의 모든 핵심 무력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서연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강민호는 원격으로 호텔의 모든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통제 시스템을 장악했다. 이제 그들은 35층에 갇힌 신세였다. 박기철과 그의 팀이 스위트룸의 문을 부수고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방과 화면에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띄운 채 반복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 한 대뿐이었다. 완벽한 미끼였다. 속았다. 박기철이 절망적으로 외치는 순간 그의 무정의에서 태아그룹 본사 중앙통제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외부 침입 10층 메인 서버실입니다. 박기철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호텔에서의 소동은 모두 시선을 끌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적의 진짜 목표는 그룹의 심장, 메인 서버였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전원 본사로 복귀해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강민호가 만들어낸 디지털 감옥과 서울의 끔찍한 교통체증에 발이 묶여버렸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본사 타워, 서울의 밤을 밝히는 거대한 유리 성체의 외벽을 한 마리의 거미처럼 검은 인형이 소리 없이 오르고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최첨단 흡착 장비와 와이어를 이용해 수백 미터 상공의 유리벽을 딛고 있었다. 그녀와 강민호가 몇 주에 걸쳐 분석해낸 외부 감지 센서의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최태석은 내부의 적을 의심하고 정면의 공격을 대비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40층 메인 서버실이 위치한 층에 도달한 그녀는 소형 레이저 커터로 창문의 일부를 조용히 잘라냈다. 유리 조각을 떼어내고 안으로 잠입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한 점의 소음도,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내부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 같았다. 복되는 동작 감지 센서와
열 감지 카메라가 촘촘히 깔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건물의 전체 설계도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 그녀는 센서가 다음 센서로 감시 신호를 넘기는 0.5초의 찰나를 이용해 움직이고 냉각가스를 분사하여 카메라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며 어둠 속을 유영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룹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메인 서버실 앞에 섰다. 겹겹의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인 태아그룹의 판도라 상자. 강민호가 원격으로 최종 방화벽을 무력화시키는 신호를 보내왔다. 서연은 소형 폭탄을 문에 부착했다. 펑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하다던 보안문이 허무하게 뜯겨져 나갔다. 서버실 내부는 수천 개의 푸른빛을 내는 서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뇌 속으로 들어온 듯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중앙 서버 렉으로 다가가 김진우가 남긴 판도라, 원본 드라이브와 이동준에게서 빼앗은 국세청 내부 자료가 담긴 USB를 동시에 꽂았다. 그녀가 실행시킨 것은 단순한 업로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강민호가 설계한 디지털 전염병이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순간 태아그룹의 모든 원본 데이터는 복제되고 암호화되고 분산되어 사전에 지정된 수백 개의 좌표로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 검찰, 감사원, 국제금융감독기구,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위키리크스 서버까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삭제할 수도 없는 진실의 확산이었다.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100%를 향해 치솟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혼란에 휩싸인 호텔 로비. 최태석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며 긴급 재난 문자와도 같은 속보 알림을 울렸다. 로비의 대형 TV 화면 역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속보: 태하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다. 그룹비리 장부 전체. 대중의 공개. 화면에는 최태석이 직접 지시했던 정관계 로비 내역. 불법 자금 세탁 기록. 심지어 김승환 의원의 사례를 암시하는 대화 녹취록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최태석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철옹성은 무너졌다.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동안 감추고 조작하려 했던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앞에서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 박기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본사가 털렸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태석이 망견자실한 채 서 있는 동안 박기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가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은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광견병에 걸린 개는 안락사를 시켜줘야지. 아주 조용하고 비극적인 사고로 보이도록 김승환 의원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던 최태석 자신의 목소리였다. 마지막 확인 사살. 박기철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최태석은 그 광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하 게이트가 터진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이서연과 강민호가 세상에 풀어놓은 진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에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뚫린 구멍이었고 수십 년간 고여있던 부패의 썩은 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시작점이었다. 언론은 연일 특집 보도를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판도라라는 이름이 붙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방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은폐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되었다. 최태석은 주주총회가 열렸던 호텔 로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평생을 황제로 군림했던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무력하게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다. 법정에 선 그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패배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어둠 속으로 쓸쓸히 퇴장했다. 박기철 실장 역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이서연이 보냈던 최태석의 살인교사 녹취록을 검찰에 넘기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 발버둥 쳤다. 한때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냥개가 주인의 목을 무는 비참한 배신의 끝이었다. 그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판도라의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정치인, 법조인,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국회에서는 수십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법원과 검찰청은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은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건강한 아픔이었다. 온 나라가 이 거대한 심판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을 때 폭풍의 핵이었던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서연과 강민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확인한 후 그들의 임시 아지트였던 허름한 모텔 방에서 조용히 이별을 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사용했던 모든 장비는 물리적으로 파괴했고 디지털 기록은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끝났습니다. 팀장님, 강민호가 지친 얼굴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래, 끝났다. 이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돌아가. 네 가족에게로.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 우리 모두의 목까지.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서연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하가 상관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었다. 인생의 가장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준 동지이자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다시는 이서연을 찾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가 지켜낸 소중한 세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3번의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태하그룹은 해체되었고 부패했던 권력기관들은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을 맞았다. 사람들은 태하게이트를 과거의 역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거대한 사건의 시발점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영웅 혹은 위험한 유령으로 전설처럼 남았다. 다음 해 봄, 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모든 것을 시작했던 낡은 시골집에 한 여인이 돌아왔다. 이서연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세상의 가장 조용한 곳들을 떠돌며 자신에게 묻어있던 피와 먼지를 씻어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흥림의 팀장이나 쫓기는 도망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세월의 흐름을 온화하게 받아들인
평범한 50대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작은 화재를 겪었던 집은 그녀가 미리 부탁해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집안의 먼지들을 반짝이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안방으로 향했다. 한쪽 벽에는 아직 뜯어내다 만 낡은 벽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헛간으로 가 1년 전 그날 사용했던 도배 도구들을 꺼내왔다. 그리고 묵묵히 남은 낡은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을 억지로 덮기 위해 발버둥 치던 1년 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녀의 손길은 평온하고 차분했다. 낡은 벽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드러난 시멘트 벽은 더 이상 비밀을 품은 불길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집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새로 사온 화사한 꽃무늬 벽지에 정성껏 풀을 발랐다. 그리고 벽의 가장 위쪽부터 조심스럽게 벽지를 붙여나갔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유연했다. 울퉁불퉁한 벽면을 쓸어내리며 공기를 빼내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한 폭, 한 폭. 새로운 벽지가 벽을 덮어갈수록 방 안은 점점 환해졌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듯했다. 그녀는 죽어간 동료들을 생각했다. 김진우, 그리고 다른 팀원들, 그들의 명예는 이제 회복되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 생각에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안도감에서 비롯된 따뜻한 눈물이었다. 마지막 한 폭의 벽지를 완벽하게 붙였을 때 작업은 끝이 났다. 방은 이제 과거의 음습한 흔적을 완전히 벗고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완성한 벽을 바라보았다. 새로 바른 벽지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추거나 도망치기 위한 벽이 아니었다. 외부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안온한 휴식을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집의 일부였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봄바람이 꽃향기를 싣고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들의 지저김, 평화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서연 팀장도 박선영이라는 가명의 도망자도 아니었다. 그저 이 고요한 집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살아갈 한 사람일 뿐이었다. 유령들은 마침내 편안한 안식에 들었고 그녀 역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